겁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도 이 문화재 해설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역사하고 문화 이쪽에 주천지역에서 해설을 많이 하고 있고요. 3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기 한문 전공하시는 분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그 한문 전공하시는 빼고 그분은 빼고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푸문화입니다.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떠도는 사람을 푸문화라고 하죠.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방랑자. 또 다른 분은요? 이거 저 상품 있는 건데요. 뭐라 그럴까요? 예. 상품이 아니라 상품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산면이 소양댐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8,000명이 넘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춘천에서 두 번째로 컸던 면입니다. 지금 신부들이 8,000명 정도 되는데요. 북산면이 8,000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컸든지 짐작이 가시겠죠. 지금 신북은 읍입니다. 그러니까 북산면은 이렇게 컸던 마을이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 소양댐이 가진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소양댐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마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곳의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 작년에 하시면서 북산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뭐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래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북산면 주민자치회라는 자치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회장님 모셔서 잠시 인사도 드리고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산면 주민자치회 신양섭 회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집을 시작해서 이틀 만에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시게 됐어요. 일주일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저희 이제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실 텐데, 그 각 읍면동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너무 왜소해지고 소멸지역 1위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북산면을 알리고 또 혹시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마을 살기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귀촌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계시면은 우리가 또 자치회 쪽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하여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북산면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북산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그 말씀도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195m라고 했는데요. 댐의 높이이고요. 예. 여기에 수심은 지금 100m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의 수심이 여기가 10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훨씬 깊다는 거죠.
그래서 소양호를 가지고 내륙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넓어서 바다가 아니라 굉장히 깊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바로 수심 100m. 여기는 아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를 찾길이 일제강점기에 나 있었죠.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삼거리가 돼 있어서 청평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6.25 전에는 북산면에서 화천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도로는 청평사 길에서 보면 고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배치고개라고. 그 길이 유일한 도로였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양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요 바로 앞에가 지금 넓게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춘천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춘천에서 먹거리가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 있죠. 어딜까요? 먹거리 하면 유명한 데 한 군데 있죠. 춘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먹거리가 유명한 동네가 돌고 돌거든요. 옛날에는 호평 삼동 그 시장 있는데 개코 막걸리 있는 데가 한참 유명했다가, 그 다음에 대막골로 가죠. 그 다음에 일성 아파트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스무숲이죠, 스무숲. 스무숲이 있는데, 요 바로 앞에가 스무숲이에요. 여기 원래 지명이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20목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개의 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20개의 나무가 아니고 20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긴 스무숲이라고 불러요. 그게 지금 애막골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무숲은 물속에 들어갔고, 지금 애막골에 그 스무숲. 예. 그 누가 옮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산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느라째 터널에서 등산로를 출발해갖고 소양댐역까지 내려오시면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느라째 터널에서 소양댐까지 올 수 있는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예, 도용산 줄기가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봉우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저 봉우리가 되는데, 저 봉우리의 맨 꼭대기가 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화산입니다. 여기에 제가 재작년에 이제 봉수 관련 논문을 썼잖아요. 요 봉화하고 봉이산에 있는 봉화가 바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봉화하고 양구 봉화산에 있는 봉화가 또 마주봐요. 예, 그래서 거리가 보통 봉이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리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양구 봉화산까지 거리가 또 한 30리 정도 돼요. 그리고 저 꼭대기 올라와서 보면 춘천 시내 봉이산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막골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됐거나 하진 않은데, 이 삼막골이 왜 삼막골이냐, 이 삼막골은 산의 꼭대기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봉화분들이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랑 대략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봉화꾼들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살면서 보통 하루에 한 번씩 교대를 하거나 5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봉화가 있는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화를 조사해보면 반드시 기와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항상 거기 살다는 얘기죠. 산걸리입니다. 산걸리, 신일리, 평촌리, 풍만리 이쪽이 이제 타일이 들어가면 그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느라치 터널에서 나오는 등산들 일단은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가면 산거 평촌리라는 마을 마지막이고, 산걸리가 마지막이죠. 그 전에 평촌리, 그 전에 신일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올라가다 또 갈라져서 들어가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풍만리, 거기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없는 곳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물이요. 네? 물이요. 물이 만들어. 수위에 따라서 저게 계단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 같은 걸 보시면 이 수위
수위가 늘 같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물을 빼면 당연히 줄을 것이고요. 안 빼면 늘겠죠. 근데 물을 빼지도 않고 가두지도 않는데 물수위는 늘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밤과 낮의 수위가 다릅니다. 밤과 낮의 수위가 다르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밤이 되면 수위가 높아지고요. 낮이 되면 수위가 낮아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나무가 물을 먹고 빼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 쨍쨍 나면 물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나무가 증발을 할 거라고 밤에는 물을 안 생각하시잖아요. 쓰잖아요.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결정인 건 나무에 나무가 활동을 하니까 물을 계속 빨아 올려요. 밤이 되면 나무가 활동을 멈춰요. 그러면 물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낮에 가서 찌를 맞춰놓고 낚시를 하다가 밤이 되면 찌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산의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는 산의 나무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은 건 아니고요. 계속 보호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많다고 산림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나무 자를까봐 겁이 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쑥가꾸기죠. 감벌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굉장히 많다 보면 나무끼리 부닥쳐서 못 살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넓혀주는 의미도 있고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림을 할 때 우리나라 5대강 유역에는 조림하는 수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원 함양림이라 해서 일반 조림을 할 때는 뭐 낙엽송, 잣나무 뭐 이런 걸 다 심거든요. 근데 수원 함양림 같은 건 어떤 나무를 주로 많이 심으면 자작나무 같은 거. 물을 그렇게 계속 빨아들이지 않는 나무들을, 그리고 물이 없어도 또 살 수 있는 나무들, 이런 걸 위주로 조림을 해요. 그래서 산림청도 그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물 옆에 이 물이 가까운 곳에 조림을 할 때 물을 많이 필요한 나무들을 심어버리면 댐에 방류 안 해도 불구하고 물이 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마 저보다 1년이라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 뒷산에 가면 계곡에 물이 많았는데 지금 가면 물 없다 그래요. 실제로 물 없어요, 계곡에.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산이 울창해야 물이 많다고 배워서 나무 열심히 심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열심히 심었거든요. 나무가 지금 숲이 울창해졌죠. 근데 계곡에 물은 없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나무가 먹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평화로 왔던 마을, 북산면에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이제 바로 앞인데요. 강폭이 점점 넓어지죠. 아까 오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출발할 때 그 소양강 폭과 지금 올라오면서 폭이 계속 달라져요. 스무스비라고 설명을 드렸던데 폭이 좀 넓었었고요. 아까 저 부평 여기 있었던 곳이라는 데가 좀 넓었죠. 여기는 다시 좁아졌죠. 그러면 여기는 마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넓어지게 되면 이제 마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요 끝에 보면 하얗게 봉우리 되어 있는 거죠. 물이 저기까지 차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없는 데인데요. 저 봉우리를 딱 돌았으면 북산면에서 가장 컸던 마을 내평입니다. 저 마을을 통해서 올라가면 지금 북산면 사무소가 있는 오왕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고개를 넘으면 추곡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양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산면의 가장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산면이 소양댐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내 춘천 사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하는 걸 가려면 뭐 한 10분 정도 걸어가거나 아니면 차로 뭐 5분이면 다 가죠. 춘천에서 낙후됐다는 마을 중에 하나가 남면이 낙후됐다고 얘기하고 거기가 인구가 북산면보다 조금 많아요. 거기는 한 1100명,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마을도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아무리 멀어도 30분이면 다 가요. 북산면에서 두 개의 마을은
면사무소 가려면 5시간 걸립니다. 예. 상상이 가시나요? 5시간. 5시간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북산면은 춘천시잖아요. 근데 그 마을들은 춘천시에 있는 북산면을 올라면 홍천군을 거쳐서 춘천군을 거쳐서 심지어는 양구로 양구를 거쳐서 오게 돼요. 왜냐면 북쪽으로, 저 동쪽으로 돌면 홍천 양구를 거쳐서 북산면을 오게 되고요. 이쪽 서쪽으로 돌면 홍천 춘천을 거쳐서 북산면을 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소양댐이 이게 딱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산면 자체가 소양댐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양댐 이쪽에만 북산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북산면에 있는 2개 마을이 바로 물놀이하고 조결이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 홍천군으로 뛰어줘라,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홍천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면 소양댐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서 이제 이분들은 피해를 엄청 보는 거잖아요. 소양댐이 1년에 소양댐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5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소양댐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받는 댐 주변 지원 사업비라는 거는 아마 40몇 억 정도 될 겁니다. 1,500억을 버는데 추천해 주는 건 40몇 억밖에 안 되죠. 어디다 더 많이 주는지 아세요? 수도권에 더 많이 줘요. 댐 주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낙동강이라든가 충주댐이 있는 그 남한강이라든가 이 북한강 이쪽에 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기금을 받거든요. 그 기금이 지금 한 8천억 정도가 넘게 모여 있어요. 그걸 전국에 배분하는데 춘천시가 받는 돈보다 많은 돈을 어디서 쓰냐면 기금 운영 사무국에서 써요. 그럼 춘천시는 뭐예요? 댐 때문에 막혀서 피해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밑에는 우리 춘천 분들은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 피해 많이 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리는 못 찾는 거죠. 심지어 1984년도에 이쪽에 대홍수가 났을 때 소양댐이 터진다 그랬었어요. 그 소양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떤 얘기 하시냐면요. 댐문을 열어야 되는데 서울의 한강에 홍수가 난다고 댐문을 못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위는 차 올라오니까 이게 소양강댐은 사력댐이기 때문에 물이 넘으면 이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나중에 아예 에라 모르겠다, 징계는 나중에 먹고 우리를 자르는 건 나중에 하고 무조건 댐문 연다 그래서 다 열어버렸어요. 그 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댐문을 동시에 다 열면 초당 5,500톤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두 일부가 잠겨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우두동이 몇 번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기 우두동에서 저쪽 용산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 양어장들이 있는 데가 잠겨갖고 그때 장마 끝나고 나니까 향어, 송어 이런 것들이 막 길바닥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랬어요. 문제는요,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강릉에 한 해 873mm인가 비가 왔잖아요. 그게 만일에 소양댐 위에 인제나 양구에 왔다 그러면 춘천은 난리가 났었죠. 다행스럽게 이쪽에 그렇게 안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논의된 게 뭐냐, 이렇게 만일에 소양댐이 상류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거 소양댐 터지니까 이건 보조요소를 만들자 그래서 요소를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게 5,500톤이거든요. 그러면 춘천 시민들은 댐 터질 염려가 없어졌으니까 우린 그러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냐? 아니죠. 우리가 사실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2군데를 다 열면 초당 11,000톤이 내려가거든요. 초당 11,000톤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두동 전체가 잠깁니다. 제방이 넘어요. 신북이 잠기죠. 신북 일부가 잠기죠. 이게 왜 그런 계산이 나오냐면 지금 이 우두동 제방은 이쪽 11,000톤이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쌓은 제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래요. 의암호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죠. 그때 소양댐이 3,000톤을 내려보냈을 때 의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만일에 11,000톤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양댐에만 11,000톤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춘천댐에서 똑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춘천은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춘천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북산면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소양댐으로 얻은 편리와 이익이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그걸 과연 춘천 시민들까지도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잘록하게 돼 있죠. 이게 여기 요 잘록한 데 보면 저쪽에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시나무가 쭉 있는 곳이 있어요. 저게 옛날에 양구가 된 길이에요. 저쪽에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북평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북평역이라고 여기에 역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말을 갈아타고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길이 지금 저쪽 중간에 쭉 가장 깊이 들어간데 졸리바로 넘어갑니다. 여기 말고 저쪽 끝에. 뒤에 보이는 산이 봉화산이라는 거예요. 봉화산의 줄기거든요. 저 줄기에 쭉 내려오다가 산을 넘어가면 산막골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고개 꼭대기가 생기잖아요. 그 고개 꼭대기를 건봉령이라고 불러요. 왜 건봉령이냐면 청평리의 옛 지명이 건천리예요. 청평리가. 그래서 건천리에 있는 봉화산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건봉이죠. 그래서 건봉령, 거기에 있는 호랑이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을 닮았다 해서 건봉령 스모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여요. 모든 게 다 있었죠. 문화, 상업, 행정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컸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춘천에서 우체국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게 1896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춘천 우체국이 저쪽 그 소양로 가다 보면 KT 있는 자리가 춘천 우체국 자리였었는데요. 그게 처음 생긴 게 1896년이에요. 그 다음에 우체국이 생긴 곳이었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인제 홍천보다 우체국이 빨리 생겼고요. 강릉하고 여기가 우체국이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라든가 소양댐이 막히기 전에 북산면에 이 이 내평리라는 곳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일제강점기 여긴 영림소도 있고요. 다 있어요. 혹시 신사우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신사우동에 가면 여기 김정희 선생님이 신사우동에서 왔네요. 부흥 떡방앗간이라고 있어요. 그 오래된 방앗간이 골목 안에 있는데요. 그 부흥 방앗간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분이 이 바로 내평리에서 방앗간 집의 딸이에요. 그분이 신사우동에 가서 지금 방앗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앗간이 굉장히 컸었고요. 여기는 뭐 가구 수가 아마 거의 500가구도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컸던 말이죠. 그러니까 북산면 전체 인구가 8,000명이 넘을 당시에 내평리가 소위 북산면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2~3,000명이 여기 사는 거지. 실제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춘천이 발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발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끼워 맞히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원 전 무렵에서 기원 후 직후에 이 유적들을 찾아내질 못하는데 이게 어디 있을 거냐 생각해보면 내평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소양댐에 막히면서 그냥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양댐이 막히기 전에는 50년 전에 이쪽에 사셨던 분들은 아 내평리가 이런 마을이구나 얘기를 하시지만 문제는 춘천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빠져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못 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요즘에 논문을 하나 쓰고 있으면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이게 어쩌면 내평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춘천 시민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산면이라는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왜 그렇게 컸던 마을이 왜 이렇게 됐냐? 그건 딱 한 가지 원인이에요. 소양댐이 막힌 거예요. 그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은 북산면인 거죠.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서울이죠. 춘천은 혜택을 본 게 있냐? 별 혜택 본 거 있나요? 없죠. 춘천이. 그러면 지금은 북산면이 피해를 본 거라든가 뭐 북산면에 양구도 피해를 받고 인제도 피해를 받죠. 36개 마을이 수몰됐으니까 수몰민만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국가가 해줘야 될 게 뭐냐? 사실 국가의 정책에서 소양댐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소양댐을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서 이만큼의 혜택이 됐고 수도권 소위 수도권 르네상스라고 얘기해서 만일에 소양댐이 없었다면 수도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수도권이 2천만이 사는 아주 완전한 한 나라가 됐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면 이 수도권이 그만큼 발전하게 된 그 계기를 마련해준 소양댐 소개, 소양댐이 아니라 수장공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 배려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가 먹고 살만했으면 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서울은 수도권은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명의 인구가 900명으로 쭈그라든 10분의 1로 줄어든 북산면에 대해서 과연 오늘 이문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수도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춘천 시민들이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면 뭔가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뭐 이 굉장히 좋은 경치들을 보고 처음 보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오늘 본 것 중에 좋은 것은 뭐였었고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본다면 북산면의 과거와 현재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연구회라는 활동을 하지만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왜 자꾸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춘천시가 계속해서 춘천시가 소양댐하고 물값 문제를 갖고 싸웠었죠. 그러다 지금 물값 내고 있죠. 물값 내고 있는데 물값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 취소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소양댐에서 흙탕물 안 내보내고 맑은 물층만 선택을 취소해서 내려보낼 테니까 너네 이제 물값 내라. 저 밑에 거 취소하지 말고 이 소양댐 안에 있는 걸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 밑에서 춘천시가 물을 가져가면 소양댐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댐 안에 있는 물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물을 쓰니까. 근데 그게 정수장 시설이 불법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연장을 안 해주니까 춘천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들어왔는데 소양댐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선택 취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생기면 흙탕물 대신에 흙탕물이 이게 밑에까지 다 흙탕물이 아니고 중간층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층이 생기거든요. 그 층을 피해서 물을 공급하겠다 해서 만든 시설이 바로 저겁니다. 앞에 보이는 저게 물이 저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댐 문을 150m에서도 열 수 있고 160m에서 열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선택 취소한다는 논리에서 춘천시가 물값을 냈어요.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을 어디서 갖고 가냐? 여기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춘천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요. 저 밑에 보면 둥그런 큰 통이 있죠. 물 빠지는 통. 거기서 이제 그 통이 왜 있냐면 이게 이제 이 물이 빠져서 발전소로 가요. 발전기로 가게 되거든요. 가는데 이게 터널로 계속 가면 이게 에어가 차갖고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 큰 통은 공기가 빠지는 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밑으로 이렇게 병사가 져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거든요. 춘천시가 지금 물 어디서 갖고 가냐면 이 경사에서 가져가요. 댐에, 그러니까 발전기로 들어가는 물을 춘천시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취수 자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봉 고스란히 되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의 전만식 박사라고 이 소양댐 문제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그 전만식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고. 그렇죠.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시에서 그거는 진실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실을 몰라요. 선택 취소하겠다고 했으면 진짜 선택 취소를 해서 정당하게 물값 받든가. 그럼 시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 별로 시민들. 고요. 그 1998년 요 무렵에 춘천시장님이 혹시 누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유정수 시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유정수 시장님이 계실 때 청평산 한번 춘천에서 오려면 뺑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배우령 중간에서 길을 닦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배우령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산 쪽으로 길을 닦다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 그 길이 바로 요리네요. 저리가 뭡니다. 그 길을 오면은 요리에서 옆으로 가서 성탄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요골장으로 내려오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춘천박씨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죠. 야, 춘천이 박씨 본고장인데 그 춘천박씨가 한 분도 없네요. 그 여기 보시면 밀양보다 더한 거 보네. 바로 지금 이쪽 앞에 보면 저 비석이 하나 보이죠? 저기 보면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예. 저 비석에 있는 무덤이 고려시대 무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덤들은 다 조선시대 무덤이거든요. 요거는 고려시대 무덤이고요. 그 연도로 따지면 1300년대 초 무덤입니다. 1300년대 초니까 700년이 넘은 무덤인데요. 박원민이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춘천박씨의 중시조가 박항이잖아요. 박항의 아들 무덤이에요. 그 박항의 무덤은 그 신북에 가면 무지골이라는 데 거기에 박항 무덤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박항의 그 아들 박원민의 무덤이에요. 그 박항의 아들이 두 개, 그 중에 한 무덤이에요.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으면. 아, 여기서 진짜 안 오실 건가 본데? 나무강생 보살
살았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이 비석을 쓴 사람이 행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성희 씨 집안에서는 그걸 복원해달라 이렇게 했거죠. 애마골에 가면 그 풍양주 씨 무덤 있잖아요. 그 풍양주 씨 무덤인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고성희 씨 묘역이라고 불러요. 풍양주 씨 무덤이라고 묘역이라고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행촌이암의 딸이 당연히 고성희 씨일 거 아니에요. 풍양조 씨가 춘천에서 세도가로 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고성희 씨인 거예요. 이 집안이 망했던 건데 거의 뭐 망했던 거죠. 뭐 역적으로 물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망한 집안인데 고성희 씨가 남편은 죽고 났는데 고성희 씨가 아들 둘을, 하나는 충청도가 있고 하나는 춘천에 있고 그러면서 키워서 다시 이제 벼슬로 나가게 했던 게 조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한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집안이 토대가 돼서 지금 풍양주 씨 집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 집안에서 왕비가 여러 명이 나왔죠. 대표적인 왕비가 신원왕후가 그 춘천 출신의 풍양주 씨 집안에서 나온 신원왕후. 그래서 이 집안들이 이거를 지금 복원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문제는 앞에 글자가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제 요게 좀 고민돼서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얘기 드리고 저기 가면 이제 제가 마이크 안 쓸 건데요. 그 대웅전에 보면 여기 가운데 길이 있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이곳은 어도라고 써져 있죠? 이곳은 어도입니다 그랬어요. 그 어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임금님만 가는 길. 이 길은 임금님만 가는 길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유교문화에서 많이 나온 거지만 어떤 큰 건물이라는 데 가보면 계단이 반드시 3개로 돼 있죠. 가운데 계단 있고 양쪽으로 있죠. 그 계단이 3개인 이유는 가운데 계단은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냐? 신도라 해서 귀신들만 가는 길이에요. 이 가운데 길은. 근데 여기 저쪽에서는 저쪽에 계단 있고 저쪽에 계단 있지만 요 계단은 임금님만 가는 계단이니까 일반인들은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절은 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평사를 가지고 왕실 원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실의 원찰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왕실에서 예산을 직접 지불을 하는 게 청평사예요. 그게 누구냐? 문정왕후. 중종의 부인이었던 문정왕후가 계속해서 지원을 했죠. 여기서 얘기하긴 적절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계단입니다. 계단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난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청풍사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인데요. 난간 옆에 모양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달라요. 네? 아, 다른데 어떤 모양인가요? 네? 태극이죠. 네. 왜 절에 네. 북일이 벚꽃길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고 이 북일이 자체가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보다 꽃이 늦게 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북일이라 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북산면의 주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벚꽃 축제할 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온다고 해요. 그 문제는 이제 찾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길을 지나요. 조금 있으면 벚꽃길을 지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일이의 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6, 7년 지나면 북일이를 또 알려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밤나무길이에요.
북일이에서 청평리까지 오는 구간은 지금 한 2km 정도 넘는 구간이 전부 벚꽃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오왕리서부터 추고까지 나가는 거기는 6km가 넘는 구간이 작년부터 북산면 주민자치회가 잎합나무를 계속 심었어요. 작년에도 심었고 올해도 심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 6, 7년 정도 지나면 잎합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북산면 주민자치에서는 잎합나무 꽃, 그러니까 벚꽃 축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잎합나무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 회장님이 직접 가서 나무 심으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잘 되면 앞으로 한 6, 7년, 길게는 7, 8년 지나면 북일의 또 다른 명물, 그러니까 북산면의 또 다른 명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산면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동면 살거든요. 동면 살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시내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요즘 북산면 전도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북산면에서 마을기록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멘토로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컨설팅을 했죠. 컨설팅을 하면서 쭉 보니까 야, 북산면은 절대 망하지 않을 마을이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 리액션이 나와요. 제가 북산면 마을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글을 쓰는 걸 봐드리고 이제 이랬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였었냐면 북산면은 춘천의 미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게 뭐냐면 힐링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산촌, 또 은둔이에요. 특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은둔하는 걸 굉장히 꿈을 꾸거든요. 이제 책도 좀 그만 보고 글도 좀 그만 쓰고 좀 처박혀서 그냥 자연하고 못 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춘천에 그런 지역이 많진 않아요. 북산면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산면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은 고령화입니다. 고령.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북산면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귀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 귀농에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북산면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요. 춘천 시민들께서 이제 그동안 몰랐던 북산면에서 오늘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하다 보면 또 이 프로그램이 올 가을에 이제 2번 정도 더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올 텐데 언제 하냐 막 물어보실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못 알려드려요.
고개가 장제고개고요. 6.25 때 이 장제고개 전투가 굉장히 치열해요. 아마 춘천에 계신 분들은 내평지서 전투로다가 노종의 경감하고 11명이 장렬히 전사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노종의 경감이 있는 내평지서 전투를 가기 위해서 북한군이 지나는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리 쭉 내려가면 아까 우리 면사무소에 있던 데 있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내평리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배에서 쳐다봤던. 그래서 거기서 얼마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열리에서 쳐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평리에 가서 내평지서의 이 경찰들하고 30분 동안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기 이제 지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소양강을 따라서 춘천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평지서 전투는 병력이 별로 없어요. 병력은 여기 지금 38선 거기에만 있었거든요. 이 병력들이 후퇴하고 나니까 내평리에는 군인은 없고 이제 경찰만 남은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하다가 결국 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내평지서 전투는 춘천대첩에서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 땅을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다 추공이에요. 이 약수를 어떻게 발견했느냐에 대해서 써놓은 그 안내판이 있어요. 조기전조. 저 밑에 보면 이게 이제 김원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02년 전에 이 약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 1992년에 그 김원보의 손녀하고 자손들이 저 비석을 세웠어요. 예. 올 가을에 2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게 되고요. 아까 회장님도 약속하셨고 총무회장님도 약속하셨죠. 내년에도 또 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쏟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왜 진행하느냐잖아요. 북산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북산면을 쭉 보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알리고 북산면이라는 춘천의 북산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다. 그리고 북산면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북산면 주민들이나 주민자치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대충 보니까 한 7시간 동안 제가 춘천에서 15년 동안 이 해설을 했는데요. 오늘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시간 동안 2번 해설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장님이 저희 끝까지 배웅을 하시겠다고 춘천시를 나가실 거예요. 나가셨다 오실 건데요. 마지막으로 자체장님 인사 말씀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게 구성해갖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산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